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한 민간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피난민을 포함해 50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전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첫 소식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병원. 어둠이 내린 뒤 갑자기 발생한 폭발에 병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한 대로 담요를 들것삼아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이미 숨을 거둔 시신에는 하얀 천을 덮어놨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밤 가자지구 북쪽 가자시티 중심부 알-아흘리 아랍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300명가량이 숨졌다고 전했는데 아직 건물 잔해에 깔린 채 구조되지 않은 인원도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알시파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북새통 속에 바닥에 누운 채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북부 지역 병원 20곳 중 하나로 피난민과 사상자들 구호에 전력을 다하던 의료시설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번 폭발로 숨진 희생자들을 앞에 둔 채 어린이, 노인, 피난민 등이 대거 숨졌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측 공습으로 확인된다면 2008년 이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피해라고 보도했습니다. This attack is unprecedented in a scale, but WHO has seen consistent attacks on healthcare in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하마스와 이스라엘 교전 12일차, 지금까지 양측에서 4,500명이 숨지고 14,0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은 이 끔찍한 참사의 책임자로 서로 상대방을 지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지시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오폭이라고 주장하며 통신 감청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밤낮 없이 가자지구를 공습해왔습니다. 특히 공습 과정에서 병원이나 의료진도 공습 피해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병원 폭발 참사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피난민과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병원을 공습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لا يمكن السكوت عنها أو أن نجعلها تمر.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병원 폭발 참사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잘못 쏜 로켓이 병원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에서 로켓을 일제히 사격했으며 그중 하나가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대원들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ه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هم.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로켓 공격을 했을 때 오발 사고가 잦다며 그간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한 곳에는 큰 구덩이가 생기지만 이번 병원 폭발 참사에는 구덩이가 생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No crater and nothing that is similar to other locations where Israeli bombs have struck. 이에 대해 이슬라믹 지하드는 폭탄이 떨어진 각도와 그로 인해 남겨진 파괴의 정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공습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병원 폭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후나 경위를 불문하고 이번 폭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이견이 없는데요. 서방 국가들도 누구든 전쟁 범죄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봉쇄된 가자지구 안에서 병원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환자는 물론 남쪽으로 대피가 불가능했던 민간인들도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병원은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인데
피난처가 참혹한 무덤이 됐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은 물론 전투력을 잃은 군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병원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건 명백한 전쟁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네바 협약에 196개 국가가 비준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비준국입니다. 이번 병원 폭격은 누구의 소행이든 간에 상황상 심각한 전쟁 범죄에 해당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 카운슬의 앨리스 베이커 연구원은 알 아흘리 아랍병원은 쉽게 식별 가능하게 지어졌고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었다며 전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병원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Once again, the most vulnerable. This is totally unacceptable. Civilians must be protected and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in.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했던 서방 국가들도 누구든 전쟁 범죄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any indiscriminate attacks and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SNS에 병원 폭발과 끔찍한 인명피해에 분노하고 깊이 슬퍼한다며 미국은 분쟁 중 민간인의 생명 보호를 명백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가자지구 병원 참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는 소감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바이든이 시도하려던 외교 해법도 상당히 꼬이게 됐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도착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와 사자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병원 참사 직후 이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만 만나는 건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어려운 질문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e's want to get a sense from the Israelis abou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nd more critically their objectives, their plans, their intentions in the days and weeks ahead. And he'll be asking some tough questions. 자, 한마디로 이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속 시원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출발 직전에 병원 폭발 참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는 짧은 성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병원 폭발이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이스라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사자회담을 전격 취소했는데 순방의 2개 축 가운데 하나가 이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참사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이 줄타기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라면서도 가자지구 점령 같은 도 넘은 보복에는 신중함을 주문해온 건데 그 명분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인도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의 대상이 피난민과 환자로 가득 차 있던 병원이었고 희생자 중 다수가 어린이였습니다. 폭격의 주체가 누군지를 떠나서 지상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최악의 인도적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지금 중재자나 조율자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도주의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게 훼손되면 확전의 심지에 불을 당기는 불씨가 됩니다. 이미 아랍권은 가해자를 이스라엘로 규정했고 그 분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확전을 막으려 그 위험한 전장을 오는데 요르단이 회담을 당일에 취소해버린 데에도 이스라엘 편에선 미국을 향한 불편한 속내가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걸 막고 가자 주민의 탈출 행렬을 수용하려면 이 온건 이슬람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그들마저도 매우 분노한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에선 이란 개입 시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이 이미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에 자위대 수송기를 급파해 자국민을 데려오기로 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도 최대 20명의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공군 수송기로 일본 국민들을 대피시킨 것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대피를 위해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위대 수송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현지 시간 19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출발합니다. 연료 보급을 위해 요르단 암만과 싱가포르를 경유하고 오는 21일 새벽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오늘 아침 긴급 공지를 통해 일본 측이 해당 항공편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명도 탑승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전했습니다. 항공료는 무료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470여 명을 대상으로 귀국 희망 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지가 떠서 아직 누가 가는지 제지는 몇몇 분이 살짝 고민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한국행 비행기는 아니라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보훈 차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서 공군 수송기로 교민 163명을 태우고 돌아올 때 일본인 51명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수송기에 탑승 가능 인원이 220명이라 남는 자리에 일본인도 데려온 겁니다. 이후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항공편이 무료인 것은 일본 정부가 앞서 전세기를 띄우면서 자국민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自衛隊の任務として法人等の輸送を実施いたしますことから、政府といたしましては従来通り搭乗者に負担を求めないという方針であることが適切と考えている。 당시 한국 정부가 데리고 온 일본인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일본 정부가 데리고 온 일본인들은 27만 원씩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오늘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의대를 만들어달라면서 잇따라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표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에 나섰습니다. 앞서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닥터의 길기를 타고 가다 아이를 낳는 일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의대 40곳 가운데 8곳이 서울에 몰려있고 전남과 세종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47명. 이에 비해 경북은 1.39명에 불과하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1.53명과 1.59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늘어난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1000명당 0.8명인데 경북은 0.14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계속 쏠리는 겁니다.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해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의사 수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이런 유인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 많이 흡수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지역의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호소하는 지역별로 의대 증원 요구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해마다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더 배출하는데 일부에게 세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의무복무시키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이 의료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한 데다 코로나 방역의 시급성 때문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상당히 큰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만큼 섣불리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보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부의 기류와 별개로 여당 내에서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일단 내일 개최될 의료혁신 분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간담회나 당정회의를 열어 세부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의대 증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논리 중 하나는 지금의 정원을 그대로 둬도 의사는 부족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기게 돼 지금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올해 7월 나온 OECD 보건통계 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 한국은 2.6명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47년이 되면 한국 평균이 5.87명까지 올라가 회원국 평균 5.82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의사 증가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계산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가져올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의협은 주장했습니다. 5년 안에 AI가 진료실에서 예진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의 많은 부분을 AI가 해서 걸러서 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의사의 수요는 그러면은 늘까요, 줄까요?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7건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 가장 먼저 나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2014년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4,267명에서 9,96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신규 의사와 은퇴하는 의사의 규모, 의사 한 명의 생산성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후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2020년 서울대 교수들이 잇따라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 되면 2만 6천여 명에서 2만 8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듬해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의사 부족 속도가 더 빠르게 예측되기도 했는데요. 10여 년 뒤인 2035년이면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6월에 나온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현재 의료 이용 수준과 의사 업무량 유지를 위해선 2050년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향후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시점이 오면은 그 시점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현재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예측들에 대해 의협에서는 연구 모형에 문제가 많고 왜곡이 들어갔다. 연구진 대다수가 복지부 산하기관 소속이라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오직 대한의사협회뿐. 지금 이대로라면 의사가 크게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연구 주체와 방법, 발표 시기를 가리지 않는 일치된 결과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현직 법원장과 간부들이 한 사립대 법인이 제공한 야구장의 최고급 관람석이죠.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무료로 관람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려면 80만 원을 넘게 내야 하는 시설인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고급 관람 시설인 스카이박스에 남성들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옆에는 술병과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법 박병태 법원장과 광주지법 판사, 그리고 조선대병원 김경종 원장이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고급 관람석은 대학병원이 매년 4,500만 원을 들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시즌권이 없을 경우 이 시설에서 야구 경기를 보려면 한 번에 84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법원장이 대학병원이 빌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심? 당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14명 가운데 광주지법 소속은 9명이고 나머지 5명은 조선대 병원장을 포함해 광주지법 민사사건 조정위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은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병원이 소유한 시즌권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현직 법원장의 관람시설 무료 이용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 국립대 연구기관이 풍력 발전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한우를 파는 식당에서 100번이 넘게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평가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 중단이 됐는데 이미 127억 원의 국비가 사용된 뒤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한우고기 식당. 국립대 연구기관은 이곳에서 2020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100차례 넘게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비로 1,400만 원이 지출됐는데 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쓰라고 정부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였습니다. 무덤하고 분신을 좀 느끼시는 편이지. 이쪽은 자치대. 안쪽에 3번째. 그쪽에 좀 자주 앉으세요? 네네. 연구비를 지원한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특별평가에 나섰는데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사업의 핵심 부품인 발전기 터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해당 연구 사업은 중단됐지만 이미 국비 127억 원이 사용된 뒤였습니다. 해상 풍력 터빈을 확보하지 못해서 특별평가라는 거에서 중단하게 됐는데 이처럼 연구비 지출로 문제가 된 곳은 다름 아닌 국립군산대학교 소속 해상풍력연구원입니다. 군산대 측은 일반적인 식사였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이제 자기 잠깐은 뭐 밥을 먹어도 단골집들 많이 가고 하는 걸 뭐 얼마든지 있어요. 좀 흑수가 조금 과다하긴 하네요.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이장호 교수는 군산대 총장이 됐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지금 갑자기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연구 과제에 참여했던 구성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군산대의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을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했고 해양경찰은 이장호 총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던 콜센터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도입이 됐고 법이 시행이 된 지 오늘로 5년이 됐습니다. 과연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년간 공기업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 최근 상담 고객에게 2시간 넘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계속 복잡을 시키는 거예요. 1시간 반 넘게, 약 2시간 정도. 그렇다고 먼저 끊지도 못합니다. 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 잘못해서 임금이 30만 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모멸감을 느끼면 여기서 왜 일을 하지? 라는. 16년째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서 일하는 이연아 씨도 수시로 고객 폭언에 시달립니다. 운동장으로 나와. 너 코뼈 부러지면 200만 원 줄게. 2천만 원 묻어놓고 시작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충격에 손이 떨려 그날은 일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주어진 건 휴식 30분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 때가 많아요.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업주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민원이나 상담 전화를 걸면 이런 통화음이 들리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사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사를. 이것도 개정된 산안법에 따른 거고요. 또 사업주는 민원인이나 고객에게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휴게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노동자가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경우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법률 지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변화를 못 느끼는 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가 누군지조차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노동자의 상당수가 외주협력업체 소속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럴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업주의 적극적 보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오롯이 감당을 했었어야 됐고, 근데 사실상 회사에서 취해주는 조치는 없었었고.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보호 책임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 회복도 느린 만큼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가계도 기업도 쉽지 않은 연말을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나 물가 인상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얼어붙은 경기가 문제인데 10개월째 똑같은 고민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출이 회복돼서라기보다 수입이 수출보다 적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이 10월과 11월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 10월과 11월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나타낼 정도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렵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달 3.8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강조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7개월 만에 다시 4.5%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권이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터라 돈을 잡아두려는 은행들이 높은 이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를 더 끌어올리게 되면 부동산 PF라든지 조금 잠잠해졌던 것들이 다시 또 자극을 받으면서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은행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고금리, 경기 불황에 돈줄이 마르다 보니 문을 닫는 기업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탓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 기업도 많은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어서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창고에 기계들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을 만드는 기계인데 거래처에 팔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도로 가져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자 포장 비닐 수요도 급감하면서 포장 기계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결국 포장 기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직원을 줄이다 2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일상 소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은 비닐봉투를 그만큼 덜 만들겠죠.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기계를 못 파는 거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겹쳐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대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SK 하이닉스의 위탁 생산 자회사가 무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한 곳 역시 최근 기존 정원의 30%를 내보냈습니다. 기업이 1년 내 갚아야 하는 채권과 대출금, 이른바 단기 차입금 규모도 치솟았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기업의 단기 차입금은 602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체 차입금 가운데 단기 차입금이 23%를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데 당장 공장을 돌리거나 월급을 주기 위해 급전을 써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 대출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고용이라던가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반등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식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버는 돈으로 차입금의 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903곳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놀이공원이나 유통가에서 헬로윈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는 헬로윈을 조용하게 보내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유가족들은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을 찾아 함께 즐기고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을 열흘가량 앞둔 오늘 낮 놀이공원. 여느 해라면 호박 장식으로 가득했을 광장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헬로윈 소품들이 자취를 감췄고 때이른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열됐습니다. 매년 이태원에서 열렸던 지구촌 축제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헬로윈 대신 추수감사절 행사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확산되는 헬로윈 지우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다음 년도부터 축제는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는 작년에 너무 크게 참사가 일어났으니까는 올해 정도는 조용히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모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즐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태원. 상인들의 호소는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이태원으로 오셔서 이제 쇼핑도 예전처럼 좀 해주시고 지금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 역시 헬로윈 축제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참사 현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을 찾아 추모의 의미도 되새겨달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그걸 쳐다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또 기억해 줄 수 있거든요. 유족들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분할 매각을 하는 대신에 공기업의 지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익보다는 속도, 서둘러서 매각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 주인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준비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출자자 변경 준비 보고는 최대 주주 선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막바지 절차입니다.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고 공정 공영성에 바탕한 경영 철학 그리고 경영 역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YTN 매각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둘의 지분 31%에 대한 통매각을 결정했는데 통매각보다는 분할 매각이 더 이익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YTN 민영화에 속도를 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매각 주관사 3일 회계법인이 한전 KDN 분할 매각에서 입장을 받고 마사회 지분까지 한꺼번에 파는 건 YTN 사용화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3일 최고가를 낸 기업이 YTN의 새 대주주로 낙찰됩니다. 방통위는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흰색 고래 벨루가를 자연으로 방류하라며 지난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외벽에 스프레이 접착제로 현수막을 붙였던 환경운동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족관 외벽 수리에 7억 원이 들었다는 롯데 측 주장도 여전히 논란인데요.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까지 검찰로 넘어가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환경단체가 수족관 투명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벨루가의 전시를 즉각 중단하란 겁니다. 앞서 이곳에서 벨루가 2마리가 폐사하자 남은 1마리는 자연 방류하겠다고 한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롯데 측이 수족관 벽면에 접착제 성분이 남아 7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며 고소한 겁니다. 9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시위 참가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제거제로 접착제 흔적을 말끔히 지웠다는 실험까지 공개하며 롯데가 산정한 손해액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억 3,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피해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대기업의 과잉 대응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면 실제로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롯데 측은 손해액수에 대해 수족관 제조사에 보수 비용을 문의한 결과대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한 것일 뿐 실제로 배상을 요구할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피해자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초등학교 교무단으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옵니다. 뒷좌석에는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40분 뒤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뒷좌석에 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난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기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오토바이에 타라고 권유했습니다. 여성은 지인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은 여성을 집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서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문을 잠근 것 같은데 전날 저녁에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CC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전날 밤 9시 10분쯤에 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꺼내가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던 중학생을 붙잡았습니다.
휴대폰 찾기 어플을 통해서 GPS 관련 위치를 단서를 우리한테 경찰에 제공을 해주고 오토바이를 훔쳤던 장소에서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을 자주 찾던 국내 한 IT 사업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업가는 식당 직원 등과 친분을 쌓아오다가 북측에 금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 북한 식당. 젊은 여성 종업원들이 악기를 들고 북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50대 한국인 IT 사업가 A씨는 이곳 근처의 한 북한 식당을 7년간 출입하며 관계자들과 연락을 이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 총국 소속임을 밝힌 식당 부사장을 동무나 동지 등으로 호칭하고 코로나로 경영난을 호소하자 북측에 보낼 이른바 충성자금임을 알면서도 4,800달러를 건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또 공연복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함께 마약 성분이 든 ADHD 치료제 60 정도 구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식당을 방문한 횟수는 총 108번. 2016년 미얀마에서 시작해 라오스로 식당을 옮길 때까지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일에 현지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같은 시간대에 식당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그 외화벌이 창구이고 공작원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동남아 국가나 중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식당 출입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A씨는 일부 물품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한 여성 종업원에게 호감이 생겨 꾸준히 방문하다 부사장과도 친분이 쌓였을 뿐이란 겁니다. 좀 부사장도 평양에 있는 흑역달마에서는 탈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공항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경우에 공항공사에 자기 집을 사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공항공사가 계속해서 집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을 사기만 할 뿐 활용을 하지 못해서 몇 년째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춘 비행기가 8층 아파트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 아파트에서 김포공항까지 거리는 1.6km. 매일 밤낮으로 380편 가까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탓에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지나갈 때는 뭐 텔레비 소리도 못 듣는 말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안 들리지. 전혀 안 들려. 현행법상 공항 주변은 일정 소음 기준을 넘으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주민이 원할 경우 자신의 집을 사도록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특례법이 만들어져 아파트의 개별 호수도 매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사들인 아파트는 서울 신월동 한 단지에만 13가구. 그런데 모두 비어 있습니다. 당시 매수 가격은 평균 3억 7천만 원, 시가 4억 원 넘는 방 3개짜리 집도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인이 안 살고 저기에 된 사람들이 이제 팔고 이사 간 거지. 돈을 떠나서 우선 자기네들이 와서 살기 힘드니까. 주택을 헐어낸 빈 땅도 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허물고 난 토지에는 주민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만 붙어 있을 뿐 어떠한 활용 방안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공사가 사들인 주택과 토지는 모두 26곳, 매수 금액만 166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들까지 사들이는 데는 2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20년 1%였던 취득세가 12%로 올라 주택 한 채를 매수할 때마다 별도로 세금을 5천만 원 넘게 내야 하고 지금은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공항공사는 종부세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사들인 주택과 토지라도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이걸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로당도 좋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한 또 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남아있는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시설 조성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음 피해 주택 매입은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 대신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옳다면서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이틀 연속 식사를 하면서 당정 소통에 나섰는데요. 선거 패배의 이유로 거론되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지혜로운 변화와 소통 강화를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참모들에게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년보단 민생에 총 집중할 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행사에선 반성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반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데 선거 패배와 관련된 표현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늘 왕이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만나 당정 소통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을 언급하며 국민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정책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고위 당정 협의를 매주 열자는 여당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는 말. 이딴 회동에 대통령실은 분골 쇄신에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 소통 관계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적 쇄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결위 문제 등으로 당장 개각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시 공익 제보자였던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사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집에 배달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는 이 대표 측의 반박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일 국정감사에서 내놓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여야는 앞서 내일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일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해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조 씨인 걸 뒤늦게 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여야 간의 국감장을 정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먼저 있었다면서 조 씨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이 최대 100건에 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일본 내각 장관들이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일본 국회의원 96명이 집단으로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96명이 오늘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今日の我が国日本の安定や繁栄、その陰には多くのご英霊が礎となってくださっている、そのことを日本国民は忘れては。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시작으로 신도 경제재생상,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잇따라 참배에 나섰습니다. かつて国のために、そして家族のために重き務めを果たされた英霊の皆様に尊崇の念を込めてお参りをいたし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를 하진 않았지만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고 중국 외교부도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봄, 가을 제사철과 8.15 패전일까지 매년 3차례씩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웃 국가들을 무시하는 악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문현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 특파원, 오늘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양측의 공동 입장문이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전후에 시작해 6시까지 5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문이 나온 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다 보니 미국 견제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양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외신에 푸틴 대통령은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폭격은 재앙이며 이는 분쟁을 멈추라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쟁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찾아봤는데요. 두 정상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만 전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등 다른 서방국들과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자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해왔고 러시아도 휴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양 정상의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1대1로 포럼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1대1로는 중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핵심 확장 정책인데 시진핑 주석은 오늘 개막식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현대화를 실현하길 바란다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위험으로 보면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며 1대1로를 중국의 패권 추구라고 공격하는 미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측이 2,000명 넘게 인력을 줄이겠다면서 감축안을 내놓은 데 따른 반발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적자 탓에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는 겁니다. 공사는 전체 직원의 13.5%에 달하는 2,200여 명을 오는 2026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대 인력 감축과 상시 지속 안전 업무에 대규모 외주화로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도, 시민 서비스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와 사측이 올해 안에 외주화하려는 업무를 맡고 있는 380여 명의 75%는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승객이 늘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노조는 그제 끝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고 어제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노사 간 협정에 따라 지하철 평일 운행률은 1호선에서 8호선, 각 노선에 따라 5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가뿐하게 목에 걸며 올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밤 파티를 벌이고 싶다고 하네요. 박재용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 이후 2주 만에 실전에 나선 우상혁. 2m 21을 거뜬히 넘으며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우상혁은 팬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m 31을 한 번에 성공한 뒤 특유의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기세를 몰아 새로운 한국 기록 2m 37에 도전했지만 우상혁은 두 차례 실패하자 미련 없이 경기를 끝낸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파리 투나잇 해야죠. 먹는 파리. 치킨을 너무 많이 못 먹었어요. 올해 한 5번도 못 먹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갑자기 울컥하는데. 세계선수권과 다이아몬드 리그,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까지 올 한 해 쉼없이 달려온 우상혁은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저 진주에서 왔어요. 연습 좀 하라고 적어주세요. 높이뛰기 선수가 되겠다는 9살 팬도 생겼습니다. 정읍에서 왔어요. 아들이 우상혁 팬이어서 경기 일정을 본인이 찾아보고 학교까지 결석하고 어제 KTX 표를 예매를 해서 평소에는 축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높이뛰기로 변해가지고 그 긍정적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우상혁은 더 높은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럽에서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도전의 한 해를 마무리한 우상혁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스피드와 웨이트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팔꿈치 수술 이후 첫 시즌에서 존재감을 증명한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이 된 상황에서 다가올 시즌에 대한 각오도 밝혔습니다. 토론토와 함께한 4년을 뒤로하고 류현진이 두 아이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작년 팔꿈치 수술 이후 1년이 넘는 재활을 견디고 복귀한 류현진. 재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고 시속 100km의 느린 커브를 앞세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일단 복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A 자격을 얻으면서 KBO 리그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빅리그 잔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풀시즌 뛸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후배들의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한국야구를 이끌어 나가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한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한국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희비가 엇갈린 두 슈퍼스타 메시 그리고 네이마르 투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월드컵 남미에선 메시의 움직임이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전반 32분 측면에서 내주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와, 발만 톡 갖다 대는데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네요. 그리고 10분 뒤 또 한 번 측면에서 내준 공을 슛! 골! 메시의 펀터기 같은 멀티골입니다. 축구의 신을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4전 전승을 기록합니다. 우루과이 원정에 나선 브라질은 누네스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는데요. 설상가상 경합 과정에서 쓰러진 네이마르 많이 아파 보이는데 결국 눈물을 흘리며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올해만 3번째 부상인데 안타깝네요. 후반 추가골까지 내주며 완패한 브라질, 네이마르의 부상 악재 속에 2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3위로 내려앉습니다.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중부지방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비도 내리겠는데요. 비는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출근길을 전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를 중심으로 짧고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와 남부지방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고요. 강도는 약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최고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잇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올 텐데요. 일단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6도로 오히려 쌀쌀함이 덜하겠지만 모레는 9도, 토요일에는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 사이에는 찬바람이 강해서 하루 사이에 체감하는 온도가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23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오래 가지 않아서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